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라인업TV의 조르치는 훈기세란입니다. 오늘은 단군의 출현과 역사의 탄생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군이 역사적으로 출현하는 것과 인류사적으로 그리고 한국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대 세계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유대교와 기독교 창세 신화가 으뜸이라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노아의 방주 설화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설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낙원의 탄생의 설화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류사에 어느 때인가 이 대홍수가 있어가지고 그 대홍수 이후에 낙원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으로 단군 신화는 탱그리 신화의 농경문화적 현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자 문화권화된 그런 현상으로서 단군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거죠. 원래는 탱그리 칸의 의미가 한자 문화권화 되고 농경문화권화 되면서 환당 고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역사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단군,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은 탱그리 칸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역사서에 보면은, 중국의 역사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탱리고도 소누, 이런 흉노의 칸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현대어로 하면은 하늘의 아들 단군이란 뜻입니다. 근데 탱리고도 소누라고 새길 게 아니라 그 역사서의 내용은 탱리고도 단칸이라 읽어야 된다. 선우와 단칸이 글자의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중국의 중화제국의 어떤 포악한 간섭과 폭력,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칸이라 읽지 못하고 손으로 색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을 두려워한 거죠. 한국의 조상들 때부터. 왜 그러냐면 중국과 투쟁에서 패한 민이 있기 때문에 이 단칸이라 새기지 못하고 손으로 새김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의 조상인 단군과 동일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인식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탱리고도 손우라고 읽는 그 한자를 탱리고도 단칸으로 읽어야 되고, 이 단칸은 단군과 똑같이 탱그리 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자를 빌려 음차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단군도 투르크족 요소의 훈 제국의 칸의 명칭이 한자화되고 농경문화되면서 변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게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로 하면은 하늘의 아들 단군, 탱그리 칸이다, 이런 뜻입니다. 탱리고도 단칸이. 본 얘기를 하면은 지구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먼저 지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왼쪽은 현재고요.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4만 년 전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좌측 세로축은 현재의 해수면으로부터 150m 낮은 위치부터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점은 약 120m 정도 되는 위치에 해수면이 비름빙기의 빙하 최전성기 때 2만 년 전 근처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20m 해수면이 낮았다. 근데 그게 1만 7천년, 6천년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금부터 1만 년 전 이른바 신석기 혁명이 발생하는 이 시기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데요. 이때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오늘의 해수면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거의 1만 년 전쯤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석기 혁명이 진행되는 것이죠. 기후가 따뜻해져 가지고 지구가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빙하가 덮여 있던 2만 년 전 빙하 후 최전성기 때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 순다랜드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동남아시아의 모습입니다. 덮고 있고 한반도 북부 만주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북방이 빙하지대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매우 낮아서 아까 비름빙기에서 봤듯이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안에는 큰 호수가 있었고 황해는 전부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부 육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같은 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따라서 인류가 이렇게 이동하고 북상했던 것이죠. 이쪽에 이제 빙하시드 위치를 보면 이렇게 중국 북부와 한반도와 홋카이도, 일본 북쪽이 대부분, 즉 유라시아 초원의 대부분이 툰드라 빙하로 덮여 있고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에 있었다. 그것이 여기 보이다시피 거의 2만 년 전, 1만 5천 년 전이 되기 전까지 비름빙기 최고의 전성기 때의 지구의 모습이었다. 지구가 따뜻해져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기후대로 이제 지구가 바뀌고 신석기 혁명이 전개되는 그쯤, 지금부터 1만 년 전쯤, 그 다음에 지금부터 8,000년 전까지는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의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해도 보이고요. 이 순다 열도가 이제 대륙이 아니라 좀 바다로 덮여 있고 동남아시아가 그리고 몽골 초원, 카자흐 초원 그리고 이 유라시아 초원이 이렇게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습의 그림은 바로 이러한 모습, 이렇게 목축을 하고 양떼를 모는 이런 모습이죠.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1만 2천년 전에서 지금부터 8천년 전까지의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후대에 있던 인류가 그래서 이렇게 북상을 했겠죠. 많이 북상을 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정도 수준 정도의 환경이었다.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8천년 전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8천년에서부터 지금으로부터 5천년 사이가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항공대학교 우시라 교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의 얘기를 참고해 가지고 만든 PPT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 한반도고 여기 일본 열도인데요. 오늘날의 지도하고 매우 다르죠.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고 여기가 황하하류 중원지역 평원인데 전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마치 큰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만주 요하 지역이 거의 바닷물로 이렇게 덮여가지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의 내부가 저지되기 때문에 여기도 큰 호수 같은 그런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가 약간 고립되어 있고 만주와 한반도가 고립된 섬처럼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짓는 서해안의 평원이 상당 부분 물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김제평해라 이런 데가 바닷물에 잠겨 있는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언제냐? 여기 보면은 BC 5500년, 지금으로부터
이 7,500년이니까 약 8,000년 정도죠. 8,000년 정도의 이 산동반도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산동반도가 이렇게 섬으로 있고 나머지는 바다와 늪지대로 이렇게 둘러서 있고 오늘날 같은 평원의 옥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8,000년 전. 그래서 그런데 BC 2300년이면은 이제 이게 바로 당군이 의 역사가 출현하는 그런 시대죠. 기원전 2333년에 당군이 조선을 건국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BC 2300년대의 산동반도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많은 늪지대로 덮여 있고 바닷물은 7500년 전보다는 많이 빠졌지만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는 그래도 농사를 충분히 지을 정도는 아니고 소금물이 덜 빠진 육지와 늪지대로 돼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당군이 출현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해수면에 좀 가까운 상태로 좀 옮겨갔죠. 그리고 이게 BC 1300년은 상나라 말기 정도에 가까운데요. 이때는 이제 산동반도가 전부 육지로 덮여 있고 이게 상나라 시대인데요. 여기가 오늘 같은 평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기후대로 완전히 바뀌어서 농업 생산력이 오늘날처럼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이 상나라 시대 말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얘기는 우시라 교수에 따르면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이게 당군조선이 출현하는 4300년 이전 5000년 정도 잡고 반만년 전이니까 이 3000년간 지금부터 8000년에서 지금부터 5000년 전 이 사이에 지구의 기후가 현재 대비 평균 기온이 3 내지 4도 높았고 습도도 높았으며 그 결과 해수면도 10m 정도 높았다. 이러한 지구 환경과학자들의 어떤 결론, 과학적 결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러한 환경이 있을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유라시아 초원벨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으로도 9,000년 전까지의 지도에서 보이는 이런 초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초원지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대지대의 들판이 보입니다. 왜 이 그림을 첨부했느냐. 여기 몽골 초원, 그 다음에 요화 지역이 여기가 홍산문화지대인데요. 홍산문화지대인데 그 다음에 만주, 북부 한참 위까지, 그 다음에 몽골 초원, 카자흐 초원 이런 데가 농경이 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기후였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 전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몽골 초원에도 큰 바다와 같은 호수들이 많았고 큰 물길이 많았으며 이게 홍산 지역은 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아니죠. 이 비옥한 낙원의 지대의 핵심적 위치로서 크게 성장했다. 그런 배경하에서 발전한 게 홍산문화다. 요화 문명 중에서 홍산문화다. 그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산동반도와 이 중원평원이 바다와 늪지대로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은 여기에 있었고 만주평원도 일부분 오늘날 정도는 아니지만 농업 생산력이 상당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홍산 지역이 크게 문화적으로 융성했다.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다. 바로 그 시기가 인류 역사의 낙원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서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경 사이에 지구의 인구가 대폭발을 했다. 어떤 배경에서 폭발했느냐? 빙하와 툰드라의 북극권이 북극권으로 후퇴해가지고 그 과정에 엄청난 대홍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설화는 이 대홍수를 배경으로 아마 BP 8,000년, 지금부터 8,000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겠죠. 지금부터 8,000년 전에 대홍수가 있고 거기에 적응해서 인류가 북방으로 한참 오늘날보다 훨씬 북방 한계선이 높은 북극권에 가까울 정도 위치까지 북상해가지고 날씨가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인구가 대폭발을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라시아 초원이 오늘날의 초원이 아니고 온대지대였다. 온대지대였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원 그 자체였다. 인구도 오늘날처럼 많지는 않고 적었을 텐데 먹을 것이 도처에 널려있고 환경이 따뜻하고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여기저기 따먹을 열매와 들짐승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냥만 하면서도 충분히 이게 자유로운 영혼들의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도 생계가 가능한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의 시대였다.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 경 사이의 홍산문화 시대의 유라시아 초원의 모습이며 그 번영의 중심권에 홍산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은 해수면이 현재 대비 10m 상승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래서 아까 지도 보여줬다시피 현재는 옥토 평원인 황하하류 산동반도 지역 이 바다와 호수 늪지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산동반도는 고립된 섬에 불과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중국은 아니지만은 9,000년 전까지 있었던 중원보다도 살기에 거기가 열대 내지는 아열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기후대가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옥토가 아니고 늪과 바다로 덮였기 때문에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중원의 몰락의 현상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사람 살기에는 그 북방보다 그렇게 좋은 곳이 못했다. 그 당시 진화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의 북방 한계선이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몽골 초원의 북쪽으로까지 농경의 북방 한계가 올라갔다 이거죠. 그걸 따라서 인류도 같이 북상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요령성 지대, 즉 요하 문명 지대는 최적의 온대 농경지대로 문명의 중심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이 농경 문명입니다. 농경 문명. 농사를 짓는 신석기 문명이에요. 바로 이 결과 홍산 문화의 융성이 3,000년간 있었으며 웅비가 일어났다. 그 배경은 신석기 문명이었던 것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신석기 문명을 아주 우습게 볼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홍산 문화인들이 남겨놨던 문명의 유물들입니다.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것들인데요. 이게 뭐 옥기가 보이고요. 여신상, 이게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날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정교한 옥의 세공이 이루어질 정도였으니까 옥문화가 이 정도로 발전할 정도면 그 수준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홍산문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홍산문화시대가 이제 지금부터 5000년경쯤 되면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5000년경은 당군 신화에 나온 얘기로 하면은 당군조선이 출현한 시기가 BC 233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 보다 약간 앞선 시기. 하여튼 이 비슷한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반만 년 전쯤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당군이 오늘의 얘기의 주인공 당군이 출현합니다. 당군 출현을 제가 이제 연현성 평강죽에서 발굴된 청동 장식 토템 이게 환웅, 호랑이 예족, 곰, 맥족, 그 다음에 여기 투르크, 늑대 이 4개의 토템 종족을 망라한 청동 장식을 2000년 전에 쓰다가 버려져 가지고 땅속에 묻혀서 최근에 발굴된 건데요. 이 환웅과 곰족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당군이 탄생하죠. 당군 신화에 보면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PPT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당군의 출현과 역사의 탄생이라고 붙이면서 이런 PPT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만 년 전이 어떤 현상이 지구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제 다시 지구의 기후가 한랭화, 아주 급속도로 추워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지금으로부터 반만 년 전쯤에. 그래서 오늘날의 기후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골 초원, 카자흐 초원, 그 다음에 척박한 요녕성의 사막, 고비 사막, 그 다음에 시라무렌 강, 이런 소금 호수가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농경이 가난한 지대가 유목과, 그 다음에 이동, 떠도는 영혼들의 시대로 역사의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 지대에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것이 지금부터 반만 년 전의 얘기고, 이것은 한국인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출현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주 거칠고 험한 시대의 출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가 끝나고 빙하와 툰드라가 남하를 했다 이거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북극의 빙하의 지대가 넓어지고 남쪽으로 남하를 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 토양과 기후가 척박해지니까 그 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인구가, 그리고 북극권까지 올라갔던 인류의 인구들이 환경 압박을 강하게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홍산문화가 붕괴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원이 붕괴되고 유목의 투르크인들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투르크인들은 원래 알타이 산맥 근처에 유목하는 족속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역사서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고대 상고시대에 홍산이 번영할 때에도 투르크인들은 보다 멀리 떨어진 알타이 산 근처에서 유목과 농경을 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투르크족들이 북쪽이 추워지니까 유목지대가 보다 넓어지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농경지대의 세력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늑대 토템족의 발흥이 일어난다. 여기 보는 이 늑대가 지금은 귀퉁이에 조그맣게 앉아가지고 다른 힘센 호랑이족, 곰족들, 환웅족들의 이 정치적인 어떤 노름에 이제 업소보 마냥 세력이 좀 약하게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 세력들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매우
흥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투르크족이 상승무드를 탄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훈 제국의 서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BC 1700년 정도의 상나라가 출현하니까 그로부터 500년 전쯤이 당군이 출현하죠. 그리고 홍산이 이 근처에 붕괴되는 거죠. 홍산 문화가 붕괴되죠. 그리고 기후가 척박해지면서 사막화되니까는 유목지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북방에 있던 투르크족들이 그 과잉된 인구와 척박한 환경을 못 견디고 극한적 상황에서 살기 좋은 농경지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점 세력이 남방으로 동방으로 팽창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문명의 중심축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투르크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정치체의 수장이 탱그리 칸이죠. 그 탱그리 칸은 몽골어, 투르크어로 탱그르, 하늘, 칸은 오늘날 말하면 왕입니다. 하늘의 칸이라는 뜻이죠. 되도록이면 왕이란 말을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탱그리 칸의 지배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탱그리 칸의 지배의 시대로 바뀌고 그것이 그 영향을 농경지대가 받고 그들이 농경지대의 지배자 왕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을 서은우 볼을 제대로 새긴다면 당칸으로 발음하고 일부 족속은 여기 당군이라는 한자를 갖다가 자기들 족속의 수장을 한자를 빌리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군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초원이 스테파되고요. 폭발하는 인구에 대한 환경의 압박이 심화되고 유라시아 유목민의 남방 공격이 심화됐다. 대표적인 게 투르크족이 남쪽으로 동방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윤용성 지대의 식량 생산력이 급강하였으며 홍산 문화가 붕괴될 수밖에 없죠. 동시에 내부적으로 투쟁이 심화되죠. 기존 인구가 많은데 이제 먹을 것이 적어지니까. 그럴수록 또 유목지대로부터 공격이 빈발합니다. 즉 훈 제국의 형성이 점점 무르익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홍산 문화가 붕괴되고 투르크의 탱그리 칸의 홍산의 정복이 지속적으로 감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전쟁과 국가가 탄생하는 역사의 시대로 인류의 역사는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탱그리 칸 당군이다. 그래서 당군은 훈 제국의 칸을 부르는 것이 한자를 빌려다가 쓴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당군 얘기는 투르크족의 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에도 투르크어족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몽골족 요소가 나중에 수입됩니다. 몽골보다도 투르크족 요소 수입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척박한 유라시아 초원벨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목을 하고 이렇게 걸음지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배경하에서 기마 인물형 토기로 표시될 수 있는 뒤에 동복을 싣고 있고 편두루한 머리에 관을 쓰고 코미타 투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평원과 동북아시아는 이런 시끄러운 전쟁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점에 바로 이 영상을 틀어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투르크의 탱그리칸 당군 당칸의 모습이 사실 이 코미타투스와 관계되는 얘기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아마 제 상상 속에서의 탱그리칸 당군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자꾸 이 그림을 카라얀압의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자꾸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홍산인들은 또 다른 살 길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황하, 하류와 산동본다가 살기 좋은 옥토로 바뀌고, 그걸 선점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서남쪽으로 이동해 들어가죠. 즉 신문명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 홍산인이 이동해 들어간다. 거기에 가서 세운 나라가 그래서 상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군 주르첸의 일파가, 당군 주르첸은 BC 2333년에 일어났으니까 이 당군 주르첸 세력의 일파가 보다도 한 500년 정도 늦게 BC 17세기에 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BC 11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루는 약 600년간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나라는 홍산문화 지역에서 방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명적인 선진 능력을 가지고 중원지역에 들어가서도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문명의 고도화를 감행합니다. 그것이 각골문, 한자의 효시가 되는 각골문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청동기를 쓰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탄생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화의 남방민족 하와족과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즉 홍산문화의 붕괴 이후에 당군 주르첸 세력의 일부가 중원으로 들어가서 상을 세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4302년 전에, 반만년 전에 이미 홍산인들은 상보다 먼저, 상이 서기보다 훨씬 먼저 만주와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당군 주르첸을 성립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숙신이라고 써 있는데요. 숙신이 주르첸을 음차한 겁니다. 주르첸을 음차한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당군 주르첸은 앞으로 숙신이라고 쓸 것입니다. 기자조선, 이만조선에서 쓰이는 이시조선과 다른 이 당군 주르첸은, 이거 고조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이 숙신이 바로 당군 주르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주르첸이 탄생하는 거죠. 숙신이 당군 주르첸이다. 그리고 그들은 곰토템족이었으며 BC 2333년부터 만주와 한반도에서 융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퉁구스 계열의 이 당군 주르첸과 별도로, 그리고 이만 기자조선과 관계없이 우리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주르첸, 즉 고조선의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서 김전민 박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분이 쓴 책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주르첸과 유사한 국가나 종족 명칭이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 주르첸 말고도 유라시아 초원 지역 곳곳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원의 시대, 즉 홍산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초원의 거대한 통일 정체성의 정치 연방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홍산 문명, 낙원의 붕괴 후 그 주르첸, 홍산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르첸 문명의 그 정체성을 선점하려는 정치투쟁이 훈 제국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정민 박사의 얘기를 응용하자면은 훈 제국의 성립은 홍산 문명이라는 정체성의 선점투쟁 과정에 만들어진 전쟁이 만들어낸 정체성이다. 상징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김정민 박사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르첸이라는 그 명칭은 단순히 한반도 북부에 있는 만주,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북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의 시대, 홍산 문명 시대에 이미 주르첸적 성격의 정체성이 유라시아 초원벨트를 망라하는 지대에 하나의 연방체로서 존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선점투쟁 과정에 훈 제국,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흉노 제국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상나라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김정민 박사의 얘기 강의는 이겁니다. 한국의 조선과 카자흐족의 주수, 그래서 오르타 주수, 크스 주수, 이렇게 3조선 체제가 우리 한국인의 주르첸 3조선 체제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헝가리 지역까지 조선을 구수라 불렀다. 이런 식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많이 넘나들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일정 부분 그걸 수용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상나라가 중원의 기초 문명을 그래서 닦게 되는 것이죠. 상나라는 그래서 주르첸 문명의 발전적 개성을 한 것이다. 당군 주르첸의 일파가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나라가 주나라, 하와적과의 투쟁에서 패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한국인의 고대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상문명의 하와족화가 가속화되죠. 왜? 상이 주나라에 망해서 기자를 따라서 주르첸 지역으로, 지금의 연용성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기자조선을 세우게 되니까 산동반도 황하 지역의 그 중심 세력이었던 그 지역에 이 하와족 문명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각권문을 먼저 만든 이 상나라의 세력은 동북방으로 후퇴하고 그 자리를 그 한자를 하와적의 언어로서 새기는 그러한 한자 문명의 하와족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자도 주르첸인이 창조했으나 중원에 지정하기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중원에 지정하게 살고 있는 하와족이 자기들의 언어로 한자를 새긴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자의 새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현재 교사 신분인 이기훈 씨가 만든 유튜브에 보면은
일기훈의 역사와 미래라는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 유튜브에서 캡처한 건데요. 고대 한자 발음, 즉 각골문에 나오는 한자 발음과 오늘 한국인 조상들의 한국어와 그 색임이 유사하다. 이런 것이 언어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문명을 지배했던 자들이 한국어와 유사한 스타일로 자신들이 만든 각골문자 내지는 한자의 원형을 새겼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주나라, 즉 하와족에게 그 자리를 내준 이후로 이 한자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주루챙이 창조했으나 중원의 지정학이 삼켜버려 결국은 하와적화된 한자로 한자 문명이 넘어갔다. 그래서 중원이 하와적의 땅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을 좀 하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탱그리칸, 주산, 숙신이죠. 탱그리칸 조르첸과 기자조선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그렇습니다. 후대로 올수록 기자조선만을 중화와 동일시하며 우러르게 되었다. 조선시대까지 그랬죠. 그럼 일본은 뭐냐? 일본은 본래 대륙에서 탱그리칸 주르첸 정체성을, 숙신을 주르첸이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패망한 후, 근데 일부는 이게 그 상나라적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고 이기훈 씨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세력이 대륙에서 패망한 후 대륙의 한을 품고 일본 열도의 지정학에 아부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 지정학에 맞게끔 자기의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얘기죠. 그것을 아부했다. 지정학에 아부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재확립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다. 그런 배경의 역사사가 일본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한국인은 탱그리칸 당군 주르첸을 중심에 두고 기자조선을 아우르는 역사적 사명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에 다다랐다. 오늘날 그렇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근대성을 확립하는 일일 것이다. 한국인은 구한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결과 일본인에 의해서 근대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근대성이라는 문제를 확립을 못했습니다. 이 숙제가 21세기 초반 오늘의 한국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한국인에 주어졌는데 그 핵심을 저는 방금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군 주르첸을 중심에 두고 기자조선을 아우르는 역사적 사명을 달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근대 국가로서의 한국인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근대성 확보의 역사적 성과물은 유라시아 초원 벨트로부터 일본 탱그리칸의 땅이었죠. 유라시아 초원 벨트는 탱그리칸의 고향이죠. 로부터 일본 열도에까지 크게 포용하면서 진화와 호에 발전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위신과 역량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로 환단고기는 한나라 무제에게 멸망한 당군 즉 탱그리칸과 위만조선의 모든 주루첸들의 원한이 복잡다기한 심의로 꼬여 구한말에 폭발한 역사사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와 같은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진화의
제후국으로서 위치를 자처했기 때문에 조선이 이런 책을 쓸 수도 없었고 이런 책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성립과 환단고기의 역사서 편찬은 어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위조 논란이 있고 사료적 가치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1차 사료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역사학적으로 1차 사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근데 환단고기의 얘기는 지금부터 반만 년 전의 얘기를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썼기 때문에 너무 당시대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1차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2차, 3차 사료적 가치로서도 조건이 매우 미달되는 겁니다.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에서는 사실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료 비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료 비판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료적 가치는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역사의식이므로 깊이 참고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의미 있는 역사의식의 측면에서 참고해서 보는데 그 내용들을 세시하게 믿는다기보다도 왜 저런 얘기들이 만들어졌을까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동아시아의 역사적 어떤 흐름의 배경에서 봤을 때 아주 빗나간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인과 진화인의 당군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진화인, 즉 중국인은 한국인하고 당군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어떤 차이냐? 한국인은 당군을 조상으로 정체성의 핵심으로 인식하는데 진화에게는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제가 분석해 놓은 겁니다. 진화인은 대규모 인구, 중국 인구가 많죠. 그 다음에 광활한 토지, 중원과 지역의 옥토와 광활한 토지, 그 다음에 문자의 소유, 한자를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80% 북방 유목민족 왕조를 지배를 받으나, 그렇죠. 고대로부터 하상주, 사망오제, 하상주로부터 모두 이렇게 진나라, 진한, 그리고 명청시대까지 그 왕조의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지배계급이 유목 세력으로부터, 북방으로부터 와가지고 지배를 했죠. 근데 그것이 프로티지로 보면은 거의 80%다 이거죠. 80% 북방 유목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나 단군을 자신들의 국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대규모 인구, 광활한 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를 그네들이 소유했다 이거죠. 주르첸 세력이 한자의 원류인 갑군을 만들었으나 주나라 이후에 하와족화된 한자가 그 이후 역사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북방 유목민족들은 지배하러 들어갔으나 거꾸로 동화됐다. 그 역동화 현상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지배 세력이 피지배 세력에 장기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스스로 정복하러 간 역사는, 팽창한 역사는 많지 않아요. 마치 용광로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력을 녹여버리죠. 그 핵심은, 그런 능력은 문자의 소유에 있었다. 문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문화 축적. 농경지대가 그런 면이 있죠. 떠도는 유목민하고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인은 근데 진화인하고는 반대로
당군을 자신들의 직접적 조상으로 인식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인구가 소규모고요. 또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중국 대륙에 비해서 안정적인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치고 들어오는데 북쪽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반도의 원래 원주민들은 남방족에 가까웠을 텐데요. 처음에는. 그네들은 성숙된 문자를 또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중국이 한자 마냥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인구 규모도 작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문화의 축적 역량이랄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배 세력이 피지배 세력을 완전 장악하는 순행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군을 자신들의 국조로 인식하게 되고 언어도 진화어에 비해 유목민족의 말의 영향을 충분히 받게 되었다. 중국 말에도 투르크족 영향을 받은 게 덜어 있습니다. 북방어에 영향을 받은 게 덜어 있어요. 그러나 한국어만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족 교체가 발생했다 이거죠. 정체성이 원주민의 정체성은 완전히 소멸하다시피 하고 언어의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방으로부터 들어왔던 지배 종족에 의해서 문화나 언어나 전체성이 완전히 교체됐다. 그래서 종족 교체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진화인이 탱그리칸 훈 제국의 왕인 칸인 당군과 당칸을 부르는 탱그리칸에 대해서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인과 한국인은 그래서 탱그리칸을 매우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탱그리칸을 매우 가깝게 느끼고 한국인들은 가깝게 느끼죠. 중국인들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느낀다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으로서 당군을 옹호하고 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풀어왔는데요. 그러한 측면에 대한 비판적 성격의 슬라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좌파와 우파의 사관의 충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거는 현대 역사 인식, 사회과학 인식에서는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카라이나 TV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중요한 역사를 보는 관점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초기 역사의 탄생과 역사는 초기 국가의 탄생과 역사는 유라시아 초원의 폭력적 유목 세력에 의한 농경지대에 대한 지배의 역사이다. 이것이 당군의 역사적 의미다. 탱그리칸, 투르크족의 팽창, 홍산 문명의 붕괴와 투르크족의 팽창과 폭력적 지배, 이 상징이 당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의 내용만 보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바로 이러한 관점을 해서 봤을 때 좌파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마르크스주의의 민의 역사에서는 민은 뭐냐면 여기 백성민자인데요. 고대에는 상고시대에는 이 민이 노예를 의미합니다. 왜 노예를 의미하느냐. 이 눈목자에서 파생된 문자가 이 백성민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정복을 해가지고 피지배 남자들을 잡아오면은 한쪽 눈을 찔러서 애꾸로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썼죠. 그래서 상고시대 초기에 노예의 모습은 애꾸눈이었어요. 전부. 그래서 애꾸눈, 노예는 민이다 이거죠.
미는 그래서 애꾸가 된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민주라는 게 바로 피지배 계급, 역사 속에서 약한 자, 억울하게 당한 자, 한 맺힌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역사, 그들을 옹호하는 역사의식이 마르크스주의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미의 역사에서는 당군은 반동의 극치가 되는 겁니다. 왜? 폭력적 유목 세력에 의한 농경시대를 대표하는 자거든요. 탱그리 칸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띄울 수는 없어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런데 북한은 당군능을 만들고 당군을 정치적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하나의 사상적 모순이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유목민족의 언어와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많이 걸었어요. 민족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인류사에 도움이 안 된다. 반동이다 이거죠.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추종하는데 당군능을 만들고 당군을 상징화하고 극도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죠.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사상적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정부 국제체제에서, 오늘날 무정부 사회죠. 국제체제라는 게 깡패들의 이합집산 합종연행의 난장판이잖아요. 원래가. 현재까지 미국의 이론적 단일체제에 의해 가지고 거의 7, 80년 평화롭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무정부적 국제체제는 20세기 초까지 그랬듯이 아주 험악하고 권력투쟁이 심한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선은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이 당군 띄우기는 국제체제에서의 그런 한계성을 자각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아이러니이며 저는 이거는 마르크스주의 위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선인 것입니다. 그럼 우파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당군에 대해서. 탱그리 칸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상징은 생존의 도구이다. 그렇죠. 무정부적 약육강식의 국제체제에서 자연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사의 모든 이상주의적 사상은 위선, 공자의 사상, 맹자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보편주의적인 사상들은 대부분 이상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은 우파의 눈에서는 위선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삶은 평등이 불가능하냐. 기업과 정신이 지배하고 집단과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기업과 정신이 결국은 역사와 사회와 번영의 핵심의 지렛대로서 작용해서 지배 세력이 되고 지배 이념인 것이며 집단과 개인의 행복을 결국에 그것이 증진시킨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윤리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파의 철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20대에 학교 다닐 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반제 반봉건이었는데요.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의 엘리트 정치 집단이랄지 지식인들은 바로 이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핵을 그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반제 반봉건 투쟁을
의미 있는 걸로 저도 받아들이고 그런 고민을 했지만은 50 중반을 넘어가는 오늘 나이에 그리고 세계체제의 흐름과 역사를 봤을 때 반봉건주의는 의미가 있지만은 반제국주의는 쓸데없는 말이다. 오늘날 사회에. 왜 그러냐? 반봉건주의는 결국은 시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겁니다. 이 반봉건주의를 사회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이랄지 관념적 투쟁행위로 그걸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타인을 감시하고 논쟁하고 이른바 소위 자아비판하고 그 잘못되면 하방이라고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심는다 해가지고 뭐 탄광이랄지 북한의 아우지 탄광이죠. 농촌이랄지 이런 쪽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정신혁명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관념적으로 반봉건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진정한 반봉건은 어디서 오느냐? 카라나티브를 만들고 있는 이 주르칠 훈 게셀한의 입장에 눈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봉건의 혁파는 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을 정치할 수 있으며 거기서 자유가 만들어지고 그 개인 하나의 나름대로 삶의 끈질긴 분투는 진실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흐를 공산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공감의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스미스죠. 반봉건주의의 실질적인 타파는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사적 자치로서 성인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하는 데 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실천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지요. 그래서 반봉건주의는 시장을 실천하는 데 있다. 문화혁명을 정치투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반제국주의는 아예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위표 붉은색으로 해야죠. 무의미한 거다. 왜? 이 세계는 누군가의 제국에 의해서 지배돼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소련이 국제 평등주의, 소련 평등주의를 외치면서 이걸 이제 좌파 도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그들도 결국은 러시아 민족이 팽창하는 제국주의를 실행하는 명분으로 썼던 겁니다. 평등적 국제주의를. 제국주의인 거예요. 좌파 제국주의죠. 그럼 우파는 뭐냐? 미국 제국주의는 뭐냐? 자유시장에 입각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러한 체제를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거의 우파 도덕에 입각한 미제국주의죠. 그러니까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결국은 국제 패권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는 도덕률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따져봤자 무의미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굳이 보다 강조점을 두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서는 좌파 도덕론이 아니고 우파 도덕론에 입각한 미국식 자유시장 국제주의가 인권의 보호와 민주주의를 진실로 실천하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반봉건 투쟁이란 말을 좌파는
꺼내지 말라. 무의미한 것이다. 국제체제에서는. 반제국주의 투쟁은 의미가 없는 논쟁거리인 것이고,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면 반봉건 투쟁의 반봉건주의인 것이다. 근데 그 핵심은 시장만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에 모든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인류의 초기 역사에서 당군, 탱그리카는 오늘날의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진처적이고 진실한 자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고대의 기업가 정신은, 즉 상고시대의 기업가 정신, 엔터프러너십,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무정부적 야만과 원시의 불안 속에서 인구와 땅을 선점하여 국가를 만들어 국권이 지키는 일이 고대 사회의 기업가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업을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면서 확장성 있게 모험을 거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라면. 고대에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 현실적 야만성과 불안은 현대에도 여전하며,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게임, 러시아와의 패권 게임,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실력의 그 한계를 조금씩 노출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그 틈을 비집고 그 반대의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한 야만성과 불안은 현대에도 여전하다 이거죠.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시스템, 무정부 상태에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오늘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한국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된다.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당군은 한국인의 우상이요 아이콘일 수밖에 없다. 국제체제가 무정부적으로 불안하고 상업투쟁적이고 패권투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체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한계를 노출하면 다시 불안해져서 전쟁 상황에 다다르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의 핵심에 탱그릭한 당군을 띄우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이상주의적 좌파의 사상은 현실적 우파 노선의 보조적 양념에 불과하다. 현실주의자들의 우파의 노선이 안전한 현실적인 길이지, 국가부를 부정하고 민족을 부정하는 것에 이념을 지향하면서도 또 다른 각도에서는 북한처럼 민족주의에 취해 있는 그런 이중적 잣대의 위선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건전한 양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좌파의 이데올로기가 역사에 봉사하고 싶다면은 우파 노선의 보조적 양념 정도로서만 기능하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당군은 한국인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밖에 없다. 단지 적당한 위선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이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중용의 길이다. 중용의 길을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경구를 하나 읽고 오늘의 얘기를 마감하겠습니다. 개인은 집단의 이름으로 있을 때 쉽고 편하게 가면을 쓰는 경향이 있다.
도덕성, 진실한 도덕성은 집단주의에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진실한 개인의 영혼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딱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르친 훈 개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